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오늘은 2년 동안 다사다난했던 제 결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랑과 저는 친구 소개팅을 통해 만나서 3년 정도 열애한 뒤 결혼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신랑에게 전한 말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제 내적인 욕심 때문에 승진을 통해 아이를 낳겠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제가 요리 솜씨가 없으므로 음식 준비는 맡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둘 다 야근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랑은 한 번쯤 들어본 대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저는 광고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둘 다 야근이 많아서 집에서 밥 먹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신랑도 저에게 집밥을 해달라고 하거나 집에서 음식을 차려 먹자고 하는 적이 없었고, 3년이나 연애를 하다 보니 서로 집안 분위기나 서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신랑은 나에게 1년에 딱 2번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만 있다고 말했고, 본인이 둘째라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어요. 신랑이 하는 말이라 그 말 그대로 믿었고, 차남이라서 조금 신경을 덜 쓴 부분도 있었어요. 예전부터 어머니가 맏며느리는 결코 안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사를 보면서 죽은 이를 위해 며느리들만 힘들게 일하는 제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맏며느리였던 엄마가 매번 힘들게 음식을 하고 남자들은 절만 하는데 고생은 며느리들이 다 하는 구조가 정말 싫었어요. 친정엄마가 혼자 너무 많이 일하게 되어서 친정아버지가 제사를 그만하겠다고 말씀하셨고, 10년 전부터 우리 친정집은 모든 것을 제사는 절에 맡기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간단한 음식만 준비하면 됐어요. 요즘 시대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친정엄마도 교사로 일하시면서 제사 준비를 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하시는 걸 봤거든요. 신랑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꼭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우기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랑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사를 지낸다는 이유로 살아가는 사람이랑 결혼 안 할 이유가 되진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결혼 전 몇 번 뵀지만 저에게 딱히 바라시는 것도 없으셨어요. 신랑이랑 3년이랑 긴 시간에 연애하다 보니 몇 번 패였지만 우리 아들이 최고다 하는 아들 부심이 있는 그런 스타일의 시어머니는 아니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나름 연봉이 높은 일을 한다고 좋아하셨고, 며느리가 같이 일하는 것에 만족하는 분으로 보였어요. 아들 혼자 벌어서 아파트 사기도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셨듯이 말씀하셨거든요. 신랑도 시어머니도 제 일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2주가 지난 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다음 주 수요일에 증조할아버지 제사를 한다. 점심 먹고 퇴근해서 바로 오세요. 원래는 아침부터 오셔야 하는데 직장 다니시니 이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신랑에게 1년에 2번 있는 제사가 지금이냐고 물었는데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출근길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서 참석하기로 생각하고 미리 반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않아서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맞춰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반갑게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더군요. 어머니가 점심 식사하고 와달라고 해서 반차를 사용하고 온 거였어요. 회사에서 시어머니 집까지는 1시간 30분 거리였고, 그래도 너는 더 빨리 와야지. 다음부터는 더 빨리 와서 도와라으며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께서 일하러 온 집에 저를 시집 보내시려고 하셨습니다. 본래 그렇지 않았지만 제가 며느리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형님의 가르침대로 우선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 소질이 없어서 이렇게 요리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나에게는 잘 맞지 않았어요. 형님과 얘기를 나누던 중 제사를 9번 한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에는 제 규례에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시집와서 제사가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제사는 있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만화를 보다가 9번이겠지 생각했는데
9번이나 하니까 매달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네오 형님이 방금 제사가 9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명절 제사를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저는 신랑에게 2번 있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사랑할머니 제사요. 그런데 형님이 도련님이 동수한테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하네요. 매달 제사가 있어서 명절을 포함하면 11번이니까 도련님도 거의 다 참석하셨을 거라고 했을 텐데 너무 놀랐어요. 아직도 9번째 살을 다 지내는 집이 있다는 사실이랑 명절까지 합치면 거의 매달 제사가 있는 셈이라고요. 더 웃긴 건 신랑은 여태까지 제사를 해서 무조건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고 제사는 밤 9시에 시작된다고 했네요. 9시에 맞춰 왔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9번인 줄은 몰랐겠지만 2번은 확실히 아닌 것을 알았을 텐데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신랑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사에 대해 물어봤을 때 신랑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예요. 음식을 엄마가 하시니까 간단하게 하시니까 자기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말했는데 신랑의 말에 너무 믿었던지 형님에게 다시 물어볼 만큼 놀랐습니다. 2번의 제사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면서 애틋한 마음을 기릴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얼굴조차 보지 못한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거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솔직히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둘 다 직장인인데 1시간 거리의 시댁에 가서 밤 9시에 시작해서 다 치우고 다시 집에 돌아가면 2시가 넘었습니다. 다음 날은 직장에 가서 일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한 일정이었죠. 제사 준비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희 시댁은 나매 종류가 5가지이고 생선이 3종류, 튀김이 5가지, 전복, 소고기, 홍합, 우엉, 연근조림이 5가지였고 문어의 수육까지 준비하느라 정말 손이 많이 갔어요. 근데 오는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요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작은 할아버지께서 제가 말한 것 말고는 손님도 없었습니다. 음식은 내일까지 남았고 결국 음식을 들고 가라 하시더라도 바다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가 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다 너희들이 잘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사하는 날에는 월차를 사용해서 좀 일찍 와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신랑과 제사를 끝낸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나에게 거짓말했어? 제사는 한 번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매달 월차를 쓰라며 제사 음식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제대로 못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제사에만 참석하면 나는 참석할게요. 하지만 그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했으니 제사 참석은 해야겠죠. 아예 안 가는 것은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퇴근 후에 나랑 같이 가면 되는 거죠. 시어머니는 월차를 쓰라고 하셔서 반찬을 만들어 갔는데 왜 늦게 왔느냐고 혼나셨어요. 그런데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데 안 가면 당연히 다시 구박하실 건데 그런 얘기 듣는 건 싫어요. 당시엔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요. 하지만 2번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한 거 맞아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지만 제사를 많이 한다고 언급하면 제 결혼을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도 9번째인 줄 몰랐어요. 제가 엄마와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신랑은 미안해하며 절에 속은 것을 인정하였지만 결혼했으니 이젠 참고 살아라고 하더라고요. 신랑의 이 반응에 화를 내기도 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9번째 사이가 2번의 명절인 제사라고 생각했다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안 하진 않았겠지만 신랑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어머니가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남편은 모르겠지만 솔직히 얼마나 눈치가 보일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신랑은 그냥 절만 하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이어도 저희는 제사 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어요. 내가 엄마한테 말할 테니까 그냥 가서 절만 하고 오자고
그것도 어려워. 너 보고 가서 일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너 직장 다니는 거 다 아시잖아. 괜찮을 거야. 나는 싫다고 했어요. 갔다 오고 나면 다음 날도 너무 힘들고 가서 눈치 보는 것도 너무 싫어해. 처음부터 2번이라고 하라고 했잖아. 그래 놓고 나를 이제 정말 매달 제사 음식 하라고 하는 것이야. 가서 나가서 내가 절하고 돌아오니 음식 차리고 치우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 우리 형수님도 결혼하시고 애 낳으시기 전까지는 직장 생활하시면서 항상 하셨어. 근데 왜 당신은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거야? 가서 엄마가 눈치 주면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 내가 당신이 왈츠 사용하지 않고 아침부터 안 가도 되게 엄마와 잘 이야기할 거야? 그만 좀 싸우자. 신랑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서로 의견이 너무 달랐었어요. 이런 문제는 빨리 부부끼리 합의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살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제사 때문에요. 싸우며 살기 싫었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있지만 제사에 관한 문제에서는 양보할 수 없었어요. 신랑도 잘하시는데 왜 너는 못하냐고 비교하며 시작했고 이러면 못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이유는 당신과 잘 살고 싶어서였고 당신 집에서만 제사를 하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한테 2번만 하라고 했는데 난 이제 음식 하루 종일 하며 시간을 보내기 싫어해요. 당신이 내가 9번의 제사에 참석하길 바란다면 우리 이혼하자고요. 어떻게 그런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냐면 음식도 힘들면 그냥 하루 퇴근하고 같이 가도 되는데 왜 같은 말을 해야 해요? 계속 반복해서 그냥 하루만 참아주면 안 돼. 금식도 안 먹고 참석만 하면 시어머니랑 형님이 당연히 뭐라고 하실지.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싫고 눈치를 보는 것도 싫어. 당신도 9번째 사이 명절까지 2번 더해서 11번째 제사 차례를 여자를 구하는 거면 나랑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난 그렇게 못 살겠으니까. 이런 일로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혼해야 하는지. 우리 결혼한 지 아직 반년도 안 됐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남편은 나랑 정말 잘 맞는 타입이었고 나 역시 남편을 아주 많이 아끼고 평생 동반자로 생각했어. 남편은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도 했어. 다음 달 제사 때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혼자서 참석했고 그 후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보니 시어머니는 그 사실로 인해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와서 너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된 것인데 제사에 참석 못하겠다고 말하느냐? 조상을 제대로 섬겠니 너희 신랑의 일도 잘 풀리는 거야? 나중에 자식이 생기면 제사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안 하면 어떡하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신랑으로부터 연중 2번 제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매달 제사를 부르시면 참석하지 못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매달 월차를 사용하는 것이 힘들어요. 저는 이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기가 차셔서 말도 안 나오시며 형님과 비교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형님은 형님이고 저는 전이니 왜 같기를 바라냐고 말씀하셨고 시댁 분위기가 뒤집어졌어요. 제가 제사를 못한다고 선언한 다음 날 퇴근 시간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을 따라야 해.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자기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어른이 무섭다고 말이야 하신 분위기에서 시어머니께 한절했는데 저는요. 신랑과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서 결혼했고 제사 때문에 이 사람과 이렇게 싸우고 눈치 보는 것도 싫어요. 평생을 이렇게 매번 제사를 지내면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서로 싸우면서 살 방법보다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고작 제사 지내기 싫어서 이혼한다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어머니, 사람한테 그만 이야기하고 집에 가세요. 저희 둘이 다시 잘 이야기해보게요. 제가 이 사람과 제사 때문에 이혼하기 싫어요. 엄마, 나랑 이야기해요. 2사람이 함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찾아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후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말을 할까봐 신랑도 저를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올바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제사에 참석하길 바라면 이혼하겠다고 했고 합의 이혼서에 사인까지 했다. 그러나 남편은 제사 문제를 제외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아들의 마음을 아시는 시어머니도 무조건 이혼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이 문제로 인해 형님, 신부 및 시어머니 간의 관계가 적어지기는 했지만 나는 제사에 참석하는 시간에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또한 제사 참석 후 다음 날 일을 못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나에게 1년에 2번의 제사 참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아들이 사정사정해서 봐준다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혼하겠다더니 내가 많이 양보해서 7월과 8월 제사만 참석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1년에 딱 2번 휴가를 써서 아침 일찍 앉아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고 그 2번은 제일 더운 여름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으면 더웠으며 거실은 시원했지만 불을 사용하지 않는 부엌은 정말 더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날 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8월에 황금 휴가 중간인 제사 때문에 휴가도 여행도 못 갔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얼마나 휴가를 기다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신랑이랑 함께 휴가를 가져가면서요. 배낭 여행을 하거나 트레킹을 하면서 휴가를 보냈어요. 어머니께서는 절대 다른 날에 안 되고 꼭 이날에 오라 하셨어요. 그 사건 이후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하는데 형님이 들어오면서 난 왜 이렇게 늦게 왔지 하고 안 와서 왔는 줄 몰랐어요. 나도 직장 다녀와야겠어. 제사를 피해야 하니까? 애나 육아하는 게 힘들어도 조상들을 위해 참석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며느리 같이 착한 애가 없지? 나도 정말 너밖에 모르고 돈을 벌어서 생색 내려고 하지 않고 형님에게 잘해야겠다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형님에게 잘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아침 9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6시에 끝났어요. 그때쯤에 신랑이 왔죠. 신랑의 얼굴을 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화가 났어요. 8시간 동안 시어머니와 형님 사이에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은근한 발언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화가 나서 신랑에게 틱틱거렸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2번만 제사 참석하는데 왜 또 화를 내? 나도 엄마랑 형 눈치를 봐야 해. 힘들어. 당신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부부잖아 라고 말했네요. 당신도 좀 이해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화를 내시키더라고요. 자신들의 시어머니와 형 눈치를 보는 것이 어렵다고 말이에요. 아마 형도 자신의 아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는 뒤처지니까 형님 눈치를 살피겠죠. 그것을 동생에게 전달한 거고요. 시어머니도 신랑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잔소리와 신세한탄을 하시는 것이 눈에 뻔히 보였어요. 신랑은 중간에서 자신도 힘들다며 시댁이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화를 내는 것 같지 않아서 저도 참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와 형님은 저에게 은근히 구박하셨고 형님은 매번 갈 때마다 정사는 좋겠네요. 애도 없어서 오고 가기 힘들지 않을 텐데 1년에 2번 와서 좀 앉아 있다가 가면 돼서 어휴. 나는 매번 아예 없고 와서 힘들어 동서울 때만이라도 쉬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명절에 가도 본인들만 아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은근히 따돌리더니 정말 명절과 제사가 싫었어요. 그래도 하루만 참석하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원하는 대로 제사는 2번만 참석했고 평소에 시댁 관련 일은 신랑이 알아서 했거든요. 사실 시댁 재산 문제만 아니면 신랑과 저는 친구처럼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다가 여름이 다가오고 시부모님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2번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고 아침부터 시부모님 집으로 가기 위해 준비했어요. 신발을 신고 나왔을 때 친정 어머니가 전화했어요.
내 오빠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실에 들어갔어. 엄마가 너무 떨려서 숨이 잘 안 쉬어. 너희 오빠 괜찮겠지? 우선 내가 제일 가까워서 왔는데 엄마가 너무 무서워하며 펑펑 우셨습니다. 저도 너무 걱정돼서 바로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친정에 가는 길에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형님에게도 따로 전화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동서께서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 조심해서 갔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님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내 말을 다 듣기도 전에 화를 내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니, 내가 간다고 수술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의사가 알아서 다 해줄 텐데 왜 오른간이 내일 가도 돼 하시며 제게 제산을 하고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오빠가 정말 위험한 수술을 받고 있고 우리 엄마가 너무 놀라셔서 숨도 못 쉬실 것 같다고 하셔서 전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고작 2번만 해도 싫어서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그렇게 끊으셨어요. 저희 시어머니 너무 하시지 않나요? 친정 오빠가 큰 사고로 내 소설까지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얼굴도 한 번 뵌 적 없는 증조할아버지 제사에 참석하는 게 더 중요한 건가요? 저는 시어머니가 왜 저에게 화를 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2번 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셨으면 다음 달에 또 있을 제사에 참석해서 일을 더 해라 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신랑에게도 이 상황을 말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이 생길 수술 중이지만 엄마가 호흡을 JS 못 쓰겠음. 피곤해서 잠을 잘 못 자겠다고 하시더니 너무 심각하게 보여서 나는 친정으로 가고 있어요. 시어머니께 제사에 못 가게 말씀드렸고 당신이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기 퇴근해서 곧 바로 내려갈 거예요. 지금은 병원 위치만 알려주세요. 제사가 문제가 돼서요. 형님이 큰 수술을 하시는데 확인해 봐야겠어요. 신랑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신랑도 일찍 퇴근해서 친정 오빠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내려왔어요. 결국 우리 부부 둘 다 제사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내려온 우리를 봐도 시어머니께서는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제사에 안 가냐, 그리 힘들게 왜 내려왔냐고 물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정말 심쿵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라서 잘해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막말을 하실 때마다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저랑은 너무 안 맞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친정 오빠의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고 오빠가 일방병실로 올라가고 저희도 집으로 왔습니다. 그 사건 후 3일 뒤 시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불시에 오셨어요. 미리 오신다는 말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띵동 소리가 나는 겁니다. 퇴근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오셔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를 보시자마자 인사도 없이 시어머니는 너는 고작 2번째 사는 것도 귀찮아서 안 오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집에 시집 왔다는 생각이 있긴 한 거야? 정말 내가 봐주고 또 봐주는데 그걸 모르고 마음대로 이렇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건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어머니 제가 아는 곳에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 쪽으로 수술을 하고 정말 큰 수술이었어요. 저한테는 하나뿐인 오빠인데 당연히 제가 가봐야죠. 아니, 솔직히 산 사람이 우선 아닌가요? 빈소리라도 오빠는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모든 관심이 제사에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자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보시고 부엌으로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박종이 밥을 한가득 부은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밥 종류가 아니었는데 메밀밥과 제사 때는 흰쌀밥을 밥통에 가득 채우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찌개 다 뭐예요? 저희도 집에서 밥을 거의 안 해먹는데 이것 다 가져다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밥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아니 3일 지난 밥을 지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 너희 부부가 없어서 밥이 남았는데 그럼 벌어라. 이것저것 먹으면 괜찮으니 너 혼자 먹어라고 하셨어요. 아니 지금 식은 밥을 우리 밥통에 넣으시면 어쩌나요?
우리 이거 다 못 먹겠네요. 먹는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가져다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해요? 시어머니가 나가시면서 저 서먹든 내가 다 먹어. 아버지는 주지 말고 내가 알아서 남긴 밥이니 다 먹어야지. 꼭 버리지 말고 모두 쪄서 혼자 먹어라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나중에 신랑이 오면 같은 상황을 보여주려고 바통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 우리 집 근처인데 형이랑 매형이랑 간단히 밥 먹고 들어갈게. 엄마가 오셨다고. 아, 우리 지금 싸우지. 가서 집에서 다시 이야기하자. 끊을게. 신랑이 술을 마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이 찾아왔다고 해서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할지 너무 뻔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 밥통에 냄새 나는 쉰밥을 넣어놓고 나만 먹으라고 막말하고 까셨다고 할 순 없었어요.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사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랑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신랑이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 또 싸울 것 같아서 먼저 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잠들었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났고 방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도둑이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제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작은 방에서 자거나 거실에서 자곤 했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아버지께서 죄송합니다. 현관 화장실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아 급히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무시다가도 죄송하다며 안방 화장실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거실로 나가보았는데 거기에는 남자분 둘이서 이리저리 소리를 내며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혼 부부분의 남편과 아버님이시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분들과 또 다른 두 분이 11시까지 저희 집 근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았습니다. 술을 마셨던 뒤에 제일 가까운 우리 집에서 함께 해장을 하고 헤어지기로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라면에 어머니가 준비해둔 밥을 먹었고 술에 취해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아파져서 서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우리 신랑은 화장실에서 구토까지 하면서 난리를 벌였고 여보, 집에 배 아프는데 먹을 약이 없어요? 계속 설사도 하고 배도 아파요. 라며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남자 3명이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신랑은 온몸에 붉은 반점이 올라오며 입술까지 부어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119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렸습니다. 신랑이 남편의 얼굴을 보더니 심각한 상황임을 알아차려 같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는 3명의 남자가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었고 저는 응급실에서 형님과 신혼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들 제 전화에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응급실에 시어머니를 비롯한 온 식구들이 모두 왔습니다. 의사가 3명 남자가 무언가를 먹었는지 물었을 때 다른 식구들은 건강했다고 대답하면서 신랑이는 무엇을 먹었는지 이야기했지만 집에서 먹은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의사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어머니가 3일 전에 한 제사 음식을 라면에 넣어 먹었던 것 같았는데 그 냄새가 진동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술에 취해서 냄새도 못 맡고 먹어서 상태가 이러한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은 왜 쉰밥을 밥통에 넣어놓고 버려야지 남편은 그것을 왜 남겨둔 거냐고 나한테 화를 냈어요. 저한테 한 밥도 아닌데 말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나 먹으라고 밥통에 넣어두고 갔는데 그걸 내가 버려? 시어머니가 이거 나보고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제사에 안 왔으니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그러자 신랑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신랑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화도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니, 3일이나 지난 밥을 왜 가져다 주는데 혹시 그 전날에 해놓은 메밀밥까지 같이 준 거야? 그런 밥 한 지 5일 된 것까지 섞어서 준 거야? 이 사람 메밀 알레르기에 있는데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준 건데?
진짜 우리 엄마지만 너무했다. 남편이랑 아주버님은 그저 설사하고 복통에 그쳤지만 심각한 남편은 메밀 알레르기가 있었고 제가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에 와서 그나마 괜찮았다고 의사가 잘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기도가 막혀서 정말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이든 저에게 비난하려 하셨습니다. 아니, 너 혼자 먹으라고 한 걸 왜 밥솥에 그대로 넣었어? 이 사람들이 오면 못 먹겠어야지. 너만 먹으라고 했잖아. 내가 아들들이랑 사위들이랑 먹으라고 했냐고 너희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먹고 아파도 된다는 말인가요? 어머니가 먹어도 아플 만한 밥을 주신 건 어머니시고 제가 이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본인들이 술 먹고 우리 집에 밤늦게 찾아와서 라면에 밥 비벼 먹은 걸 왜 제 잘못이라고 하시는 건데요. 아니, 너 혼자 먹으라고 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줄 때는 괜찮았어. 쪄 먹으라고 했잖아. 너희가 제사를 차리지 않아서 많은 음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책임지고 다 먹어야 하지?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했잖아 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건 형님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다가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진짜 이번에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먹고 아파봐라고 하시는 심보가 같은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요. 내일 출근조차 못할 정도로 새벽 4시에 응급실로 우리 아이를 올려갔어요. 그런 음식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알고 보니 형님이 입덧이 심해서 한 번 제사를 거쳐 하지 않았을 때 어머니는 형님께도 남은 음식을 받으라고 했었더랬죠. 가져다 주었고 다 상해져서 냄새나는 것을 주셔서 형님은 바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일이 떠올랐는지 형님은 정말 화가 많이 나 보였어요. 이 제 3살까지 된 아이를 업고 그 새벽에 달려왔으니 화가 날 일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밥이 3세에 지나가지 않아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제사를 참석하지 않았다고 우리 집에 오란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저를 혼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제사를 안 하고도 이걸 해야 하는 거면 조사님들이 분노하실 텐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 이 제 9번 중 절반 이상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조상님들께서 뵙고 계시면 다 돌아오십니다. 너무 당황해서 멍하니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사를 지내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제사를 더 이상 지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망며느리라고 했는데 동서도 안 오는데 저 혼자서 하는 것 때문에 신랑과 계속 싸우게 되고 있습니다. 이건 동서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마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들에게 제사를 물려주는 생각도 없고 더 이상 제사를 지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례긴 하지만 제사 문제로 신랑과 계속 싸우기 싫고요. 알고 보니 제사 문제로 형님 부부도 다툼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신랑과 제 어머니 그리고 제 아내 남편까지도 모여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해요. 와이프와 싸우는 것도 남편들 입장에서 좋은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요. 형님의 의견에 저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조상이 중요하시면 어머니와 아들들이랑 하세요. 월차는 신랑도 사용할 수 있어요. 며느리한테만 강요하지 마시고요. 신랑이 조상덕을 받지 저희가 본 게 아니잖아요. 저도 더 이상 제사 참석 못하겠습니다. 이런 밥이나 받으려고 시집 온 거 아니에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신랑도 아주버님도 아무도 제사를 하겠다고 이야기 못 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다들 이러는지 조상 모시면 다 너희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너희가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니요? 됐다. 나 혼자 살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니는 화를 내시면서 혼자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가셨어요. 그날 응급실 사건으로 저랑 형님이 제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일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신랑과 아주버님은 퇴원했지만 신우네 남편은 보름이나 더 입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은 못했어요. 우리 신랑을 늦게 발견했으면 정말 목숨까지 위험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3일 뒤쯤이면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신우의 진심 어린 생활이 인정받으니 그날의 억울함이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동안 제사를 잘 지내던 큰 며느리에게 찾아와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 좋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맏며느리로서 제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계속 화를 내셔서 형님은 시댁에 아예 가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제사를 중단하자는 상황이었고 시어머니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던 상황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형님이 전화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집에 오셨는데 요즘은 제사를 지낼 생각이 없어요. 우리 아들에게 이런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도 싫고 우리 부부는 제사를 지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제사를 지내시기 전까지는 안 갈 생각이에요. 동서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형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형님이 정말로 신에게 화를 보일 거고 상황을 알게 된 신랑이 나에게 형수님이 이제 엄마 집에 안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엄마 기분을 풀어주자고 했어요. 우리가 잘해야겠죠? 형수님이 기분이 풀릴 때까지 당신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이 나에게 먹이고 아픈 밥을 주어 쓰러질 뻔했던 시어머니를 용서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제사를 하라고 할 경우 우리가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 이번에는 우리 엄마가 정말 잘못한 것인데 엄마도 이제 조금 바뀌었을 것이다. 우리가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는가? 그렇다면 왜 당신 혼자만 나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인가? 당신의 집이었던 그 밤, 나는 아픈 밥을 먹고 힘들어했을 것이다. 나는 위장과 장이 약한 것을 알지만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다. 나는 먹고 고생하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당신은 나에게 제사를 지자라고 했다. 신랑은 시어머니의 신발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를 나와 같이 가게 해야 한다. 저에게는 매우 미안한 상황이었지만 형도 시골 시어머니 집에 아르고 있진 않지만 오지 않자 혼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의사가 없었어요. 한 말이었겠지만 혼자 제사를 지내신 시어머니는 입원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아픈 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지만 아무도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늙은 시어머니가 혼자서 제기를 모시다가 힘들어해서 입원했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아서 내가 누구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데 다 너희들 잘 되라고 제사를 지내는 건데 하셨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제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산 사람들은 편안해해야 제사를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의지대로 제사를 강요하며 나갔고 다음 달에는 고조할머니의 제사를 시어머니가 홀로 준비했습니다. 그날 큰아주머니와 신랑이 휴가를 써서 일찍부터 시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중간에 신랑이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 왜 이렇게 많은 음식 재료를 구입했는지 모르겠어요. 손님도 오지 않는데 하루 종일 요리하고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이해합니다. 정말 어머니에게 일을 덜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아버님께 이야기하면서 정말 제사를 없애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언급했더라고요. 전화를 했는지 형님이 시댁에 가서 이혼 서류를 내려놓고 친정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저 정도인데 아주버님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이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역사와 전통이 넘쳐 흘렀던 그 9번의 제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근데 형님네는 이혼까지 가는 것 같았습니다. 조상님 덕분에 장남이 이혼하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직접 봤어요. 걱정하는 남편에게 그랬어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제사 소리 한 번만 더 꺼내면 당신 꼴도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은 남편도 제사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있어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혼자 다닙니다. 제 상님 덕분에 며느리들 모두 발길을 끊었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제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에게만 음식을 주고 강조하지 말고 아들에게도 같이 하라고 해주세요. 며느리는 음식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제 개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